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회 시정연설을 갖고 물가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와는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첫 만남을 가졌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이슈들 고성국 정치평론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대통령의 시정연설 아마 두 분도 들어보셨을 텐데 두 분께서는 어떤 부분에 주목하셨는지 들어보는 것으로 저희 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띄셨는지요? 네,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모두 발언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국내외,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다. 국제적으로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 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한 그 대외적인 불안정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경제에 대한 인식을 먼저 국민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그 대외 경제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높은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대외적인 불안정성의 증가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 경제의 불안정성의 증가고, 이것은 자칫하면은 민생 안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도 있는 이런 그 외부 변수들인 거죠. 여기에 더해서 사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우면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게 마련인데, 지난 정부의 소주성이라든지 소득주도 성장론 또는 팬데믹 상황에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게 재정 확장 정책을 쓰는 바람에 지나치게 돈이 많이 풀려서 지금 그걸 걷어들이느라고 미국부터 지금 이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돈을 더 풀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극도의 긴축 재정을 하면서도 민생 안정과 민생 활성화는 또 도모해야 되는, 말하자면 정말 잡기 어려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되는 과제가 지금 있거든요. 그런 이 어려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솔직한 심정이 오늘 시정연설에서 좀 표현이 됐다. 저는 일단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마찬가지 질문드리죠. 예, 대통령께서 물가와 민생 안정에 최역점을 두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지금 현재 국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래 가장 실패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물가와 민생 안정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년 반 동안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해온 결과가 그 어느 때보다도 고공물가 행진을 하고 있는 3%대의 물가 현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지금 어느 때보다도 지금 자영업자들, 영세 서민들이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거든요. 오늘 이 모두 환담에서도 이야기가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자영업자들의 그 수준은 코로나보다 더 힘들다, 이런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지표상으로도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한 30%를 늘 유지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지금 20%대로 10% 가까이 좀 뚝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만큼 불황이고 장사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경제가 엄청나게 내수가 불황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좀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 물가와 민생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과 좀 교감하고 공감하는 그런 좀 반성과 소통의 구절이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걸, 여전히 본인의 주장과 입장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서 지난번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소통을 강화하겠다라고 했는데 별로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이 없지 않는가, 이런 걸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 분의 총평 들어봤고요. 오늘 발언 보면 윤 대통령 건전재정도 강조하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시기상 총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선심성 예산 경쟁 확보가 이게 또 치러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전망하세요?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선거를 앞두고 긴축 재정을 한다는 것은 웬만한 결단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겁니다. 아니 당장 6개월도 안 남은 선거 때 돈 풀면은 표가 어쨌든 온다고들 이 정치권의 일종의 철칙처럼 돼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인들 확장적 재정 정책 해서
어떤 형태로든 우리 국민들한테 좀 이 돈이 많이 가도록 하면서 선거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식의 유혹이 왜 없었겠습니까? 저는 그 점에서 이번에 사실은 2005년 이래 최저의 이 예산 그 성장을 보였거든요. 2.8%. 이것은 초긴축 재정 편성이고요. 이것은 IMF가 높게 평가할 정도의 긴축 재정입니다. 이 정도의 긴축 재정을 강행하는 것은 사실은 선거를 앞두고 조금이라도 더 유권자들한테 뭔가를 더 주고 싶어하는 이 국회의원들, 특히 여당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바로 그런 프리미엄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잖아요. 또 지난 정부에서 여당은 또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일 때 그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목소리들까지를 잠재우면서 강행한 긴축 재정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긴축 재정 예산에 담긴 그 국가 경영의 어떤 고민 이런 것들을 이번만은 좀 이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좀 넘어서서 정치권에서도 좀 공감하고 그리고 기한 내에 예산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국정 운영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의회가 움직여주길 바랍니다. 네. 저는 제가 볼 때는요, 지금 현재 예산 편성을 가지고 입만 열면 뭐 선거를 앞두고 긴축재정을 했다라고 생색을 내고 있는데 생색을 낼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지금 금년도 지금 세수 펑크가 60조 원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하반기에 지방으로 내려가는 그 교부금이 23조 원 이상 지금 줄어들 그런 그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지방에서는 상당히 어렵고 난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예산 심사하면서도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지역구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로서는 이 지방교부금을 메꾸기 위해서 펑크난 지방교부금을 메꾸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될 것 같고 이 의원들의 그 이른바 쪽지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양면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국가가 전체적으로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런 그 조밀한 그 세밀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메꿔주는 그런 효과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이제 정부가 거시적으로 편성한 예산을 어떤 이 프라이빗한 차원에서 쓰려고 한다라는 그런 이제 늘 비판을 받아온 점이 있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유의를 해야 될 것이고 특히 어느 때보다도 치열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번 긴축재정 편성도요. 지금 국회 예산정책처의 그 발표로는 내년도도 금년도 60조 세수 펑크가 있었는데 내년도 역시도 긴축재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6조 이상 세수 펑크가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긴축재정이라고 그래갖고서 특별하게 그렇게 생색날 문제도 아니고 지금 전망도 그렇게 썩 밝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의 본래 역할이라는 것은 경기가 어려울 때 경기 부양이나 또 수요가 위축됐을 때 수요를 진작시키는 그런 그 기본적인 재정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과 역할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무시하고 선거 때지만 내가 긴축재정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고 국민 전체를 위해서나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그 차원에서 과연 그것이 현재 옳은 방향인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재정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다만 긴축재정을 건전하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지, 그런 정도는 뭐 저도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평가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수석이 아주 솔직하게 쪽지 예산 말씀을 하셨는데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뭐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초긴축 재정을 하고 있는 이번 예산안에 한해서는 국회의원들 여야 막론하고 뭐 특히 제가 여당 의원들한테 얘기합니다.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급하다 하더라도 쪽지 예산은 좀 편성하지 말자. 이 얘기를 제가 여야 공의 우리 여의도 정치권 국회의원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사실은 얼마 전까지도 이재명 대표가 추경을 계속 요구해 왔지 않습니까? 한
한 3, 4조 정도 되는 추경. 근데 그 추경도 사실은 다 정부 빚내서 하자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본 예산이고 추경까지 만약에 더불어민주당,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하자 그러면 지금의 이 긴축재정 기조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경까지도 어떻게든 좀 하지 않으면서 지금 아주 어려운 이 민생도 해결하고 경제 활성화도 시키면서 재정도 건전성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정말 한꺼번에 잡기 어려운 완전히 방향이 다른 두세 마리 토끼를 지금 잡기 위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경제를 얘기할 때는 이게 기저효과라고 하는 걸 우리가 무시하지 않을 수 없어요. 1년 전, 2년 전, 3년 전, 4년 전에 경제적 정책과 어떤 그 효과가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나타나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경제의 사이클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건 다들 알잖아요. 그건 여야 모두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라면 이 중에 딱 기계적으로 자를 수는 없지만 문재인 정부에서의 어떤 잘못과 책임 때문에 지금 어려워진 부분도 확실히 있을 거예요. 그거 하나도 없다고 하시면은 곤란하단 말이에요. 있을 거라고요. 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이미 1년 6개월이나 됐으니까 자꾸 이전 정부 탓만 하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정말 이번 국회만은 민생을 제대로 살피고 예산의 불효불급한 부분들을 잘 정리해내면서 진짜 필요한 부분들은 좀 깊이 있게 강조해주는 이런 방식의 민생 챙기는 국회로 이번 정기국회, 이제 마지막 국회 아닙니까? 이번 국회에서 그렇게 좀 진행이 되도록 여야 지도부가 좀 공히 머리를 맞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건전재정 이야기가 좀 길어져서 예. 지금 수석 말씀까지만 듣고 예. 저희 주제 바꾸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뭐 추경 예산은 여기서는 좀 뜬금없는 얘기 같고요. 지금 본 예산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추경 예산 얘기할 단계는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저는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만큼은 그 민주당 입장에서도 아주 필요한 예산들, 특히 R&D 예산이라든지 그 골목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자영업자들을 좀 부양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지원 예산들이 너무 그 삭감이 됐다. 그럼 R&D 말씀하시니까 민주당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던 R&D 예산 이야기가 이번에 나왔는데 네.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삭감 자체는 그대로 진행되는 가운데 나오는 보완책으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그렇죠. 어떻게 그래서 들으셨는지요? 저는 일차적으로 이제 아까 그 쪽지 예산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그 국회 그 문화를 좀 바꾸는데 신사협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적어도 회의장 내에서는 고성이라든지 피켓 이런 것들을 하지 않기로,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우리 민주당 내에서도 그 의원들 총의를 모아서 이번에 쪽지 예산 안 하겠다라는 그런 그 단체적인 결의를 밝히고, 또 여야가 같이 하는 것도 신사협정 제2호로 굉장히 좋은 저 안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각 정당에서 역량을 그 집중하고 있는 뭐 나름대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R&D 예산과 골목상권, 장애업과 서민들에 대한 그 경기 활성화 예산을 집중적으로 그 다시 재조정하는 그런 그 예산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R&D 예산 삭감했다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90% 예산이 삭감된 사업만 34개 사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R&D 예산은 지난 그 어려웠을 때 6.25 전쟁 이후에 최고의 국난이라고 했던 그 IMF 때도 전혀 손대지 않았던 예산인데 이 예산을 16% 이상을 이제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사이언스지나 네이처지 이런 데서도 대단히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미래 먹거리 문제이고 지금 기술 패권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술 패권 시대에 우리가 이제까지 그나마 버티고 앞서 왔는데 이 기술 패권 시대에 완전히 후발 내지는 후진국으로 그 떠밀려 나가는 그런 그 잘못된 선택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 조정 과정에서 정부가 그리고 여당이 좀 정신을 차리고 민주당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복원시키는 노력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R&D 부분은 뭐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시정연설에서 설명을 하고 또 강조도 했어요. R&D 예산을 일률적으로 다 삭감한다는 것이 아니고 R&D 예산 중에 그냥 타성적으로 관성적으로 쭉 진행되어 온 그런 경직성 예산 같은 것들은 과감하게
제로스 베이스에서 다시 재검토하고 정말 필요한 것들은 오히려 더 증액하는 방식으로 좀 제대로 된 이 R&D 예산을 짰다 이런 설명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말 이거는 정부의 안대로 갈 수는 없다. 좀 증액해야 된다고 할 때 그때 그 증액의 권리는 국회가 갖고 있지 않거든요. 국회는 삭감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결국은 증액을 요구하려면 정부에 요구를 해서 정부가 증액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경우에 여야가 모두 이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는 상생적 국회의 모습을 보일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R&D 예산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예예요. 이거를 야당이 정치 공세로 계속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실제로 증액하고 싶어도 정부가 증액 안 해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그냥 깎이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 R&D 예산과 관련해서는 정말 필요한 부분은 유연하게 증액도 검토할 수 있다고 하는 입장이 나오고 있는 만큼 실제로 실사부시적 관점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이냐를 정부와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예산을 심의하는 이런 방식으로 좀 정말 협치적 방식으로 가주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이거는 1차적으로 정부의 태도도 필요하지만 국회에서는 역시 뭐니 해도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당 아닙니까?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어떤 발상의 전환 같은 것들을 제가 기대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정연설을 앞두고 사실 가장 큰 관심이 쏠렸던 부분이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의 환담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공개된 사전환담 부분이 있고 비공개 사전환담은 이제 뭐 기자들이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뒤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개된 부분에선 그래도 민생의 키워드가 됐다라는 부분 저희가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예, 워낙에 뭐 짧은 시간에 여러 오부 요인을 기본으로 해서 3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다 참석을 해서 한 마디씩 하는 자리라도 보니까 깊은 대화를 나누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당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야당과 또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귀담아 듣기 위해서라도 3자 회담을 빨리 수락을 해서 더 깊은 논의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어쨌든 짧은 시간이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민생이 매우 어렵고 민심도 매우 어렵다. 그러니 대통령께서 각별히 민생 돌보기에 좀 세밀하게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좀 세밀하게 민생과 민심을 돌보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 말을 듣고 좀 치밀하게 민생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짧은 시간의 대화, 그런 원론적인 대화보다도 깊이 있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하루속히 마련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자리가 마련되느냐 마느냐의 여부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보선 패배 이후에 이제 어떤 국정의 운영 태도를 바꾸겠다라고 그리고 현장 소통, 국민 소통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국민 속에는 절반 이상을 대변하고는 야당이 무시 못하게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법률과 정책을 뒷받침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야당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야당을 상대로 보다 더 많은 소통과 대화를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짧아서 긴 이야기, 깊은 이야기는 하기 좀 어려웠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계기 정도는 되는 자리였을까요? 오늘 만남 자체가 의미가 있는 오늘이었어요. 아까 저 자료 화면 다시 보시면 악수하잖아요. 근데 화내면서 악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얼굴에 미소나 웃음이 피어나게 돼 있습니다. 저렇게 해서 저는 만남 자체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저 사전 만남 후에 이제 로텐도를 거쳐서 본관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사전 만남을 하고 이제 국회 본회의장으로 시정연설을 하러 가는데 로텐도홀을 지나치게 돼 있는데 그 로텐도홀에 오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또 피켓팅을 했어요. 물론 뭐 아주 거친 용어는 아니었어요. 그냥 뭐 이 민심을 잘 뭐 이렇게 좀 들어달라 이런 정도 또 이런 피켓팅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일체 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피켓팅 쪽은 쳐다보질 않고 뭐 그러니까 그 피켓팅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에 한두 사람은 좀 여기를 좀 봐달라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죠. 이게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저 대통령 취임하고 처음으로 여러 사람과 섞여서이긴 하지만 이제 만났어요. 그리고 서로 웃으면서 악수도 하고 그리고 나서 비공개 환담을 할 때 그럼 뭐 서로 뭐 인상 쓰고 화내고 그랬겠습니까? 좋은 분위기로 갔어요. 그렇게 하고 국회 시정연설을 하러 갑니다. 그 시정연설 본회의장 안에서는 피켓팅도 안 하고 욕설 안 하기로 신사협정 맺었어요. 아주 잘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그래 로텐도에 꼭 그런 피켓팅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하고 있었어야 됩니까? 이거 가지고서도 이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꽤 논란이 있었던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를테면 이 더불어민주당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상황을 겪게 될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면 어떤 기분이 될까? 또는 저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반응이 나올까? 이게 정말 역지사지 아닙니까? 이런 방식으로 좀 더 깔끔하게 정말 모양 좋게 갈 수도 있었던 하루였는데 조금 이 일종의 오개티처럼 좀 아쉬움이 있다. 예. 그 말씀도 제가 드리고 한담이 싶습니다.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걸 보니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이런 같고요. 것 때문에 만들어질 회동도 잘 안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오늘 사전환담에서 공개된 부분에서 언급한 내용을 보면 여야 정부가 같은 생각을 가졌고 해결할 어려운 문제가 많다라는 언급이 나왔단 말이죠. 네. 앞으로 야당과의 관계가 달라질지 주목하는 시점에서 그래도 이런 발언을 내놓았다는 것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요? 예, 어찌됐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게 1년 이상을 이렇게 지나보면서 국정을 해보니 본인의 생각과 여당만으로는 정치나 국정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실제 많이 체감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그런 자세로 좀 전환이 좀 된 것 같고요. 이번 국회 방문 시정 연설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대하는 인식과 태도가 좀 변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또 그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좀 세밀하게 여러 가지 단계 차원에서 고민을 좀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이 자리에서 국회 협조를 부탁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네. 이제 상임위원장들과의 간담회에 이어서 오찬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번엔 좀 꽤 긴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어떤 이야기 오가고 있을지요? 역시 이제 국회로 찾아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산안 심의를 좀 기일 내에 내실 있게 해달라는 부탁 그리고 시정연설 말미에도 있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꼭 처리해야 될 시급한 민생 관련 이 현안 법안들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보조금법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국회가 조금 속도감 있게 이 문제를 처리해 달라든지 또는 이제 그러면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교권 사건, 교권 확립을 위한 이 사법을 여야가 아주 신속하게 합의해서 처리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의를 표하는 이런 이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굳이 일부러 국회와 척을 지겠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꼭 국회만이 아니라 지금의 야당 또는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기반하고 있는 호남 지역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가갔지 않았습니까? 취임하기 전부터 그리고 대선 기간 때 취임하기 전 그리고 취임한 후에 일관되게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또 행동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아직 응답을 못 받았다는 데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야말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듭된 요청에 좀 진정성을 갖고 응답할 때가 아니냐. 저는 사실 그런 말씀을 더불어민주당 쪽에 드리고 싶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에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거듭 말씀을 해주시니까 수석께서 한 말씀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뭐 아까 말씀드린 거로 되게 정리가 되지 않은가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그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제 그 상임위원장들하고 그 원내대표들하고 이제 같이 오찬까지 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국회에 종래와는 다르게 좀 이렇게 진정으로 국회 쪽에 협조를 구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는 것 자체는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이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과는 좀 달라진 그런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같은 그 자리가 정상인 거죠. 이제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왔던 그런 태도나 방식은 비정상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나서는데 하나의 좀 단초가 시발점의 의미를 담은 그런 그 날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합니다만 오늘 연설문 자체에서는 별로 또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좀 더 지켜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예. 당연히 지금 민생을 놓고 경쟁을 하는 것이 국회고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념보다는 밥과 빵이 우선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념을 외치던 윤석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밥과 빵, 즉 물가와 민생 안정을 우선으로 해서 야당 대표와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고 또 국회에 많은 그 요청과 협력을 구한다면 아마도 이제까지 그 국정을 운영했던 것과는 다르게 많이 좀 그 원활하게 국정을 운영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평론가께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손팻말을 들고 오늘 침묵 시위를 진행을 했는데, 근데 이게 진행된 곳이 국회 본청 정문 로텐더 홀 사이 계단이었습니다. 네. 이제 신사협정 이야기도 저희가 해봤습니다만 민주당의 입장은 신사협정 고려해도 본래 이 해당 장소가 본회의장, 상임위장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본래 신사협정은 그 회의장 내에서의 손팻말과 고성 이것을 안 하는 것으로 이제 했고 다만 이제 국회라는 곳이 국회의원들이 각자 그 나름대로의 발언과 그 이 소위 메시지의 자유는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의원총회에서 여러 가지 그 토론 끝에 그 사전에 그 이제 엠바고가 걸린 국회 그 시정연설문을 찾아보니 들여다보니 이 현재 민생과 그 국민들의 그 생활적 고통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식이 덜하다라는 그런 판단 때문에 아마 그 손팻말 시위라도 잠깐이라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민주당이 가장 우선하는 것이 그 민생 우선이고 그리고 대통령도 민생 우선이라고 하는데 진정성과 실효성을 갖고 앞으로 좀 더 정신 차려서 해달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모였던 것 같습니다. 여야가 이런 거를 무슨 협정을 맺어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정치권이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어쨌든 좋아요. 뒤늦게라도 꼴 사나운 모습을 국민들께 더 이상 보이지 말자는 취지로 신사협정을 맺었다고 한다면 이게 본회의장 안에서만 통하는 신사협정이고 바깥에서는 안 지켜도 된다 그러는 게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이게 옹색합니까? 그러면 국회의원들한테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본회의장만 국회고 로텐더홀, 다른 국회 본관 또는 의원회관 이건 국회 아닌가요? 그거 다 국회라고 그러잖아요. 국회 울타리 넘어서면 다 국회 아닙니까? 그래 놓고 본회의장 안에서만 무슨 신사협정을 하고 그 로텐더홀은 그 본회의장 바깥이니까 안 지켜도 좋다. 이런 그 발상 자체가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 이게 맞는 거냐라고 하는 점을 저는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로텐더홀은 그냥 지나가는 공간이 아닙니다. 로텐더홀은 국회를 한번 가보시면 아실 텐데 이를테면은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날은 로텐더홀에서 연회도 했던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여야 의원들이 무슨 이 단식이라든지 또는 농성이나 집회를 할 때 로텐더홀을 주로 써요.
이제는 본회의장에 가서 뭘 하면은 국회 선진화법에 다 저촉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로텐더홀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상징성이 큰 곳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신사협정은 본회의장 안에서만 했으니까 괜찮다라고 설명하는 게 이게 국민들한테 과연 어떻게 비치겠느냐. 그 점은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짧게만 얘기하면 국회가 모든 것이 다 국회라는 공간이다. 그래서 그 피켓 시위나 그 고성을 지르지 않기로 했으니까 국회 내 모든 공간에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협의의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모든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뭐 고성을 지르지 말아라 또 손피켓을 하지 말아라 라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를 일부 제약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다만 국회라는 공간을 우리가 의미하는 것은 국회라는 논의 장소가 뭡니까?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즉 여야가 한 자리에 모여서 공식적인 그 시간에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서 논의를 하는 장소를 우리가 국회라고 하는 것이지 통로나 일반적인 공간 여기도 다 국회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입 뻥긋하지 말고 쉿쉿 조용히 다녀야 된다라는 취지의 뭐 그런 취지는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협의로 해석을 해서 공격할 일은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정치 문화나 여야의 관계의 극한적인 대치 문화로 볼 때 그나마 여야가 같이 논의하는 그 논의의 장소, 즉 국회 그 회의 장소에서 고성을 지르지 않고 손피켓을 하지 않기로 한 것만도 일단은 큰 진전이다.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 좋겠습니다. 전석이 제 취지가 그런 게 아니라고 알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섭섭하네요. 예. 그리고 그 정도는 하죠, 제가 이제. 전 보도에서는 예. 예? 피켓팅을 정해놓고 어떤 메시지를 할까를 논의했다는 식의 보도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이 메시지는 꼭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데 방법을 피켓팅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된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일단 피켓팅을 정해놓고 여기다 어떤 메시지를 실을까? 만약에 어떤 일부의 보도대로 그런 식으로 이 더불어민주당이 결정을 했다 그러면 이 또한 이 그거는 국민 잘못- 눈높이에 제가 볼 땐 맞지 가짜 않는다. 뉴스라고 봐요. 그거 저 주요 언론에서 예, 한 여기까지 보도니까 아니 그건 가짜 끝난 다음에 뉴스라고 확인 생각합니다. 같이 예, 해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오늘 대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고성국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